그 이자 지연 손해금에 대한 그런 기재례입니다. 아주 이제 기본이 되는 그런 이제 기재례인데요. 한번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는 B에게 대여금을 청구하고자 한다. 전부 승소할 수 있는 청구 취지를 기재하시오. 1번 A는 2020년 5월 1일 B에게 1억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20년 9월 1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자, 이렇게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요,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라는 거는 원금에 대한 사용 대가입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변제기 9월 1일까지 그 원금에 대한 사용 대가를 이자 약정을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자 약정이 없다면 못 받는 겁니다. 지연 손해금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2일부터 지연 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자 약정이 없으니까 이때는 법정 이율에 의한 민사법정 이율 5%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이제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촉법상의 소송이자 연 12%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9월 2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가오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각 비율이죠. 비율이 두 개잖아요. 5, 12 이렇게 두 개니까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구 취지에서는요, 이자는 청구하지 않은 것이죠. 지연 손해금만 청구한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상인인 A는 그 영업에 관하여 2020년 5월 1일 B에게 1억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20년 9월 1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자 약정이 없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빌려준 경우에는 이때는 이자 약정이 없어도 상법에 의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연 6%의 상사 이율에 의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9월 2일부터는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죠. 근데 9월 2일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상사 이율에 의한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소촉법상의 연 12%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5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가오는 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게 되죠. 그래서 거기 5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인데요. 사실 그 안에는 5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는 이자예요. 9월 2일부터 송달일까지는 지연 손해금입니다. 근데 똑같이 연 6%니까 이렇게 묶어서 5월 1일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이렇게 묶어서 이제 기재를 해줍니다. 자, 3번요. A는 2020년 5월 1일 B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20년 9월 1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렇게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요. 지연 손해금도 그 약정 이율에 의해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5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가온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여기도 5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는 이자고요. 9월 2일부터 송달일까지는 지연 손해금이에요. 근데 둘 다 약정 이율에 의한 10%를 청구하니까요. 이렇게 묶어서 5월 1일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이렇게 묶어서 연 10%를 청구해 주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A는 2020년 5월 1일 B에게 1억 원 이자 연 3% 변제기 2020년 9월 1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자는 이제 연 3%로 청구해 주면 돼요. 근데 이자가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요,
지연 손해금은 법정 이율에 의합니다. 이거는 이자 약정이 없어도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자 약정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불리한 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봐서 법정 이율에 의해서 이 경우에는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액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9월 1일까지는 연 3%. 이건 이자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해 줍니다. 그 다음 날부터 다가온 날까지 연 12%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자, 5번입니다. 자, A는 2020년 5월 1일 B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3%, 지연 손해금은 이자 연 10%, 지연 손해금은 연 15%, 변제액이 2020년 9월 1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자, 이 경우는 이자 약정도 있고요. 지연 손해금 약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는 연 10%, 그 다음에 지연 손해금은 연 15%에 의해서 청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약정 외에 지연 손해금률에 대한 약정을 이렇게 별도로 했다면요. 당연히 지연 손해금은 그 이율에, 그 약정한 지연 손해금 이율에 따라서 청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지연 손해금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이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하다.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적절하게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액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5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연 10%, 이건 이자죠.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날까지 연 15%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이건 지연 손해금이죠. 이걸 지급하라.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지연 손해금률이 소축법상의 소송이자 12%보다도 더 높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계속 연 15%로 청구해주면 됩니다. 굳이 그거보다 더 낮은 소축법상의 소송이자로 낮춰서 청구할 이유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A는 2020년 5월 1일 B에게 1억 원을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각 연 3%, 변제기 2020년 9월 1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자, 이 경우에도 이자 지연 손해금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이자는 요 3% 이율에, 그 다음에 지연 손해금은 3%의 지연 손해금률에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적 자치가 우선하기 때문에요. 이 경우는 이제 법정 이율보다 낮은 지연 손해금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약정한 지연 손해금률에 따라서 청구해주면 돼요. 다만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축법상의 지연 손해금을 청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액의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5월 1일부터 소장 부분 송달까지 연 3%, 그 다음 날 다음 날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5월 1일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에는요, 이자 지연 손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7번입니다. 상인인 A는 영업에 관하여 2020년 5월 1일 B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3% 변제기 2020년 9월 1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자 약정이 없어도 원래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죠. 법정 이율에 의해서요. 그러나 당사자가 이자 약정을 했다면 사적 자체가 우선하기 때문에 법정 이율보다 더 낮다 하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이자를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억 원 및 2020년 5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연 3%에 의한 이자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에 의한 지연 손해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법정 이율보다 더 낮기 때문에 지연 손해금은 법정 이율에 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소축법상의 소송 이자를 청구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과제입니다. 자, 그 다음 과제는 이제 상계와 관련된 과제인데요. 자, 여러분 이 과제뿐만 아니라 제가 나눠드리는 교재에 있는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문제는요, 대부분 그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됐던 그런 이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기말 시험도 이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학생들 중에 이거를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뭐 문제집이 있느냐 뭐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어떤 문제집이 있는지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뭐 어떤 제 생각에는
이게 충분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 교재 안에 있는 그 기출 문제들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중간 시험이 끝난 이후에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치킨을 먹으면서 맥주를 한 잔 이제 했었는데요. 그때 시험을 아주 잘 본 이제 한 여학생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썼냐? 그랬더니 그 여학생 대답이 이 교재 그때도 이제 이런 교재로 강의를 했었는데 교재에 있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10번씩 이제 풀어봤다는 거예요. 10번씩. 그래서 자기가 시험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풀었고 다른 판례를 이제 볼 때도 이제 마치 이렇게 청구 취지를 이제 기재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판례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뭐 다 맞췄었어요. 그 학생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뭐 다른 문제집이 없어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교재 안에 있는 요 기출 문제들만 잘 반복해서 풀고 제가 나눠드린 그 판례들 또 중요 판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딱 들어보면 감이 오잖아요. 그 판례들을 잘 학습을 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요 사례는요, 이제 이런 겁니다. A가 B에게 이제 이렇게 두 번의 이제 대여를 해줬습니다. A가 B에게요. 첫 번째 이제 1억 원을 월 1% 이제 약정을 했네요. 그래서 2020년 1월 3일에 이제 빌려줬고 변제기는 2020년 6월 2일입니다. 자, 그다음에 2차 대여는요. 이것도 이제 1억이고 월 2% 약정을 이자 약정을 했습니다. 2020년 3월 3일에 2020년 9월 2일을 변제기로 해서 이제 빌려줬습니다. 자, 그 B는 A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2019년 7월 3일에 빌려줬고 변제기는 2020년 7월 2일입니다. 5천만 원을 월 1% 약정을 하고 빌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A의 1차 대여금에 대해서는 C가 가압류를 했는데 이게 이제 2020년 6월 30일에 이제 B에게 도달했습니다. 압류, 가압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그때 이제 압류,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지급금지효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도 요 2차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는데 똑같이 2020년 6월 30일에 이제 제3채무자에게 그 가압류 결정문이 도달이 됐다. 그러니까 지급금지효가 2020년 6월 30일에 이제 요 1차 대여금, 2차 대여금 다 발생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B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를 할 수가 있겠는가? 자,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급금지효가 발생한 시점에서 상계 적상에 있었다면 상계가 가능하다. 상계 적상이 없었다고 하면 자동 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또는 동시에 도래하는 경우에 상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1번 채권을 보면은 6월 30일 기준으로 이 수동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했지만은 자동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상계 적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자동 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했느냐? 늦게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1번 대여금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자, 2번 채권의 경우에도 지급금지효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둘 다 이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계 적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동 채권의 변제기가 수동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기 때문에 요 2번 채권에 대해서는 상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채권만, 2번 대여금 채권만 상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상계에서는요, 항상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게 지급금지 채권의 경우에 상계 요건, 그 경우에는 지급금지 효가 발생한 요 시점에서 상계 적상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들어야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거, 이건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항변권을 갖고 있는 건데 내가 그거를 상계를 해버리면 상대방의 항변권이 무시가 돼버리기 때문에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상계가 허용되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2번 채권과 상계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2번 채권과 이제 상계를 해보면은요, 상계 적상일이 변제기가 늦게 도래하는 2020년 9월 2일이 됩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2번 채권을 계산해 보면은요, 1억 원에 대해서 6개월간 2% 이자가 발생해서 1,200만 원 이자 지원 손해가 발생하고요. 자동채권의 경우는 이제 5천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14개월간 1%가 이제 이자 지원 손해가 발생해서 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항상 한쪽이 더 작아요. 이거는 이제 자동채권이 더 작죠. 그러면 수동채권에 이제 충당이 됩니다. 상계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5,700만 원이 수동채권인 요 2번 대여금 채권에 요 1,200만 원에 먼저 충당이 되고 나머지 4,500만 원이 원금에 충당이 돼서 2번 채권의 원금은 5,500만 원이 남습니다. 5,500만 원이 남게 돼요. 그래서 A가 B에게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요, 1번 대여금 채권은 이제 그대로 다 청구하면 되고요. 2번 대여금 채권은 5,500만 원, 그 다음에 상계적상일 이후에 지연 손해금을 청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을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500만 원 및 이 중 5,500만 원에 대해서는 9월 3일부터 지연 손해금 월 2%죠. 그리고 1억 원에 대해서는요, 그대로 2020년 1월 3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 각부 유리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게 청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압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행의 청구는요, 아무 지장도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대로 청구해 주면 됩니다. 판결도 그대로 승소 판결이 납니다. 그러니까 피압류 채권에 대한 이행에서는 금지할 이유가 없다. 이거는 뭐 압류 채권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시효 중단이 되고요. 지연 손해금이 높아지고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 이제 과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제는 이제 차지권에 관련된 사례인데요. 자, 요 사례는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A 소유 토지인데요. B가 이제 요 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이제 임차를 해서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 1일에 완공을 했어요. 2019년 5월 1일에 이제 완공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해서 이제 C가 이렇게 압류를 이제 했는데, 이 압류 시점이 2019년 3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경매가 돼서 D에게 낙찰이 됐습니다. 2019년 11월 10일에 이제 매각대금을 이제 완납을 한 거예요. D가. 여기 이제 소유자가 된 겁니다. D가요. 그리고 이제 B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2020년 3월 1일에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차지권이 생긴 이 시점이 2020년 3월 1일인데 그때 이미 이렇게 소유자도 바뀌었고 압류는 그 전에 이제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지권을 가지고 이 D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B가 E에게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E가 이제 요거에 대해 이제 전입신고 확장일자를 받았다. 이 경우에 D는요, 이 B에게 건물의 철거와 인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가 D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이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하긴 했지만 이 보존 등기한 시점이 이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간 다음에 보존 등기가 됐기 때문에요. 안 된다 이게. 만약에 이게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이 보존 등기보다 뒤라 하더라도 이 압류가 이제 또
보존 등기보다 먼저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쨌든 D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존 등기 이후에 이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더라도요, 압류가 먼저 돼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요 차지권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요 압류보다도 먼저 돼 있었어야 돼요. 이거보다도 먼저 돼 있었으면은 요 차지권으로서 대항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 경우는 이제 대항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요 2의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대항력을 가졌지만 어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가졌지만 토지에 대한 권리는 아니죠. 건물에 대한 대항력이지 그걸 가지고 토지 소유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D는 E에게 퇴거를 구하고요, 명하고 B에게 철거와 인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답을 보면은요, 원고에게 자 피고 E는요 퇴거하고, 그다음에 나번에 보면은 피고 B는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된 날이 2019년 11월 10일입니다. 그때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지급하라. 그렇게 청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 취지도 여러분이 이렇게 퇴거, 철거, 인도 이거를 구할 때는 논리적으로 퇴거시키고 그 다음에 철거시키고 인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기재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피고 E에게 퇴거를 명하고요. 그 다음에 피고 B에게 철거와 대지 인도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된 2019년 11월 10일부터 월 100만 원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청구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항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그렇게 써주면 되고, 소송 비용은 무조건 다 써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기말 시험에는 뭐 소송 비용은 생략하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건 다 붙여야 되는 거니까요. 뭐 변별력이 없어요. 근데, 제 교재에 이렇게, 소송 비용은 이제 빠져 있으니까, 소송 비용 뭐 안 쓰는 겁니까? 이런 학생들이 있던데, 그렇지 않죠. 무조건 다 쓰는 거예요. 무조건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뭐 굳이 그거는 의미가 없어서 제가 이제 생략하라 이런 것 뿐이고요. 무조건 다 써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근거를 보시면은, 여러분 그 근거를 다른 이제 사례형 과목처럼 자세하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민사 이제 요 시험에서 중시하는 거는 청구 취지를 정확하게 썼느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쓴 법적인 근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적으로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몇십 줄씩 막 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B는 토지 임대인인 A가 대지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한 이후에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차지권으로 D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E는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D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D는 E에게 퇴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물에 대한 대항 요구로 토지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D는 소유자가 된 2019년 11월 10일부터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다. 그 정도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쓴다 하더라도 한 10줄을 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기재하게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맞출 수도 있잖아요. 정확한 법적 근거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출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그리고 핵심적인 법적인 그 근거들을 한번 기재를 해봐라. 이제 그런 취지에서 요 근거를 쓰게 하는 거니까 시험에서도 한 10줄 정도로 이 정도 사안의 경우는 이제 이 정도만 한 5줄이죠. 이 정도만 기재해 줘도 됩니다. 자, 그 다음 과제입니다. 자, A는 인천 남구 하객동 100태 150제곱미터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권을 가진 공유자이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아니죠. 딱 반이죠. 2분의 1 지분권자죠. 자, 그런데 B가
2019년 10월 1일 위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는 그 대지 지상에 벽돌조 기아 지붕 단층주택 120제곱미터를 완공해서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주택은 미등기 상태이고 대지 전체가 주택의 점유 및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대지가 이제 150제곱미터인데 이 건물 바닥은 한 120이다 이거 120. 이런 경우에 이제 부당이득을 이제 구할 때 요것만 120만 구하느냐 아니면 요 150 다를 구하느냐라는 건데요. 이게 건물 바닥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이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차장 뭐 출입구 하니까 요 전체가 건물 사용을 위해서 지금 요 토지가 사용되고 있다면 150제곱미터 전부에 대한 부당이득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번에 보면은요, 이걸 임대할 경우 나대지 상태로는 제곱미터당 월 10,000원, 건물이 있는 상태로는 제곱미터당 월 5,000원, 나대지 상태를 기준으로 청구해주면 됩니다. 왜냐면요, 이게 부당이득의 경우에 만약에 그 건물을 이렇게 소유함으로써 그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게 아니라면 그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깨끗한 상태의 토지를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지금 방해받고 있는 거니까요. 그 부당이득은 건물이 있는 어떤 제한이 있는 상태의 토지가 아니라 깨끗한 토지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이든 지료든 계산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보면은요. A는 가능하다면 건물이 철거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인도받기 원하고 가능한 범위의 부당이득도 반환받고자 한다. B가 2분의 1 지분권을 가진 공유자인 경우, 제3자인 경우를 나누어서 전부 승소 가능한 청구 지지를 기재하고 청구의 근거를 간단히 기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A가 이제 이렇게 2분의 1, B가 2분의 1, 이게 공유자인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B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A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B에게 어떤 전체의 어떤 인도를 어떤 공유물의 인도를 자기에게 구할 수는 없다는 게 전원합의체 판결이죠. 따라서 A는요, B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이것까지는 구할 수 있어요. 방해의 제거까지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할 때까지의 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이게 이제 150만 원인데 A 지분 범위 내에 이제 75만 원, 이 범위 내에서 자기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공유자가 B가 아니라 이게 C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3자가 이렇게 건물을 지금 이렇게 소유하면서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요, A는 건물 철거뿐만 아니라 토지의 인도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의 지분권은 공유물 전부에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B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항변할 그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B에게는 철거, 인도, 부당이득을 다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B가 공유자인 경우에는요, 철거하라. 그리고 철거 완료일까지 월 75만 원 부당이득 이제 지급하라.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근거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해서 방해 제거로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자기 지분 범위에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자인 경우는 철거뿐만 아니라 인도도 구할 수 있고요. 부당이득도 인도 완료일까지겠죠. 인도 완료일까지,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75만 원 지급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 근거를 보면은요, 이 제3자인 경우는 B는 아무런 이제 점유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유물에 대한 지분권자로서 공유물을 점유할 권한이 있는 자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기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과제로 내줬던 그 문제들을 복습도 할 겸 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